잠깐만요. 정말 이분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제 뒤에서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들으라고 한 말이었는지 못 들을 거라고 생각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는 연분홍색 드레스 한 벌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백화점 행사에서 메인 모델이 입을 옷이라고 했고 가격은 3천만 원이 조금 넘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평생 옷을 만졌지만 3천만 원짜리 옷을 손에 올려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찢어지면 똑같습니다. 실이 끊어지고 천이 벌어지고 안에 감춰져 있던 시접이 밖으로 나옵니다. 드레스는 허리 아래부터 골반까지 길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천 위에는 작은 구슬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는데 몇 개는 이미 떨어져 바닥을 굴러다녔고 찢어진 부분을 누군가 급하게 만졌는지 실밥까지 더 풀려 있었습니다. 행사 시작까지 29분. 모델은 울기 직전이었고 직원들은 연신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습니다. 브랜드 실장이라는 여자가 제 옆에 서서 물었습니다. 고치실 수 있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드레스 안쪽부터 뒤집었습니다. 옷을 오래 만든 사람은 찢어진 곳만 보지 않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재단했는지, 안감을 어떻게 물렸는지, 어디에 힘을 줬는지부터 봅니다. 옷 안쪽에는 만든 사람의 버릇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손끝으로 시접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손이 멈췄습니다. 허리선 안쪽에 작은 주름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천을 3번 접고 안쪽에서 실을 교차해 고정한 주름. 겉에서 보면 거의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 걸으면 치맛자락이 살짝 벌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를 만졌습니다. 한 번 더 뒤집어 봤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 옷 어디서 만들었어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미라벨 아카이브 컬렉션입니다. 순간 손끝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미라벨. 저는 그 이름을 아주 오래전에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잊은 척하며 살았다는 말이 더 맞겠지요. 뒤에서 젊은 직원이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수선 가능하신지부터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시간이 없어서요. 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까 저를 보고 의심하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드레스를 내려다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아직도 쓰고 있네. 네. 아니에요. 저는 가방에서 골무와 작은 가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의 찢어진 부분에 가위를 댔습니다. 직원 하나가 놀라 제 손목을 잡을 듯 앞으로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왜 더 자르세요? 저는 손을 멈추고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안 자르면 못 고쳐요. 그래도 3천만 원짜리 옷인데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3천만 원이면 바늘이 안 들어가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가위를 들었습니다. 15분만 아무도 만지지 마세요. 그 말을 하고 첫 바늘을 넣는 순간 아주 오래전의 미싱 소리가 귓가에서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6이던 봄. 누구도 제 이름을 궁금해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봉순이 아니라 3번 미싱 쓰는 여자애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운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봉순입니다. 올해 73이고 시장 골목에서 옷수선을 한 지 42해가 됐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3평 남짓한 작은 가게입니다.
간판에는 우리호 수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게 안에는 미싱 2대와 다리미 하나, 오래된 재단대 하나가 전부입니다. 한쪽 벽에는 손님들이 찾아가지 않은 단추와 지퍼가 서랍마다 가득하고 천장에는 바지며 원피스며 교복들이 줄줄이 걸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봉순 씨보다 그냥 수선집 할머니라고 더 많이 부릅니다. 저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 반이면 셔터를 올리고 저녁 7시쯤 문을 닫습니다. 바지단 하나 줄이는데 5,000원, 지퍼를 갈면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받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는 시간에는 실을 정리하거나 오래된 미싱에 기름을 칩니다. 그날 아침도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떡집 사장이 작업복 바지 2벌을 맡겼고 건너편 생선가게 아주머니는 원피스 허리를 조금 늘려달라고 했습니다. 10시쯤에는 백화점 청소 일을 하는 춘자가 들어왔습니다. 춘자는 15년 넘은 단골입니다. 언니, 이것 좀 살려줘. 비닐봉지에서 흰색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단추 하나가 깨져 있었습니다. 이거 며느리가 사준 건데 똑같은 단추 없어. 제가 서랍을 몇 개 열어봤지만 맞는 게 없었습니다. 자개인데 모양이 특이하네. 비슷한 거라도 안 돼. 내가 좀 찾아볼게. 그날 오후 일이 한가해졌을 때 저는 시내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고급 부자재를 파는 곳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화점에는 오랜만이었습니다. 천장도 높고 바닥도 반짝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잘 차려입고 있었고 진열된 옷들은 가격표를 보기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옷 가격보다 먼저 바느질을 봤습니다. 평생 그랬습니다. 저 소매는 안쪽에서 한 번만 더 눌렀으면 좋았겠다. 저 치맛다는 시접을 너무 짧게 남겼네.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제 눈에는 결국 천과 실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매장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미라벨. 전시된 재킷에 춘자 블라우스와 비슷한 단추가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들어가자 젊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에는 친절했습니다. 혹시 이런 단추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깨진 단추를 꺼냈습니다. 직원의 눈이 제 손으로 내려갔다가 제 낡은 카디건과 운동화로 한번 올라왔습니다. 표정이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 고객님 수선 문의는 지하 1층 수선실에서 가능합니다. 수선하러 온 게 아니라 단추를 찾는 거예요. 저희 부자재는 별도 판매하지 않습니다. 근처에서 파는 곳이라도. 죄송하지만 안내가 어렵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압니다. 사람은 같은 말을 하면서도 눈으로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다. 그 눈빛을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추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뒤돌아서는데 직원 둘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수선하는 분인가 봐. 그리고 작은 웃음소리.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젊을 때였다면 얼굴이 뜨거워졌을 겁니다. 하지만 73쯤 되면 일일이 돌아서서 나를 설명하기도 귀찮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몇 시간 뒤 바로 그 사람들이 시장까지 저를 찾으러 오게 될 줄은요. 저는 충북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6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농번기에 남해 논일까지 다니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고 병원에 갈 돈을 마련하는 동안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와 저 남동생 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맏이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말한다고 달라질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에 있던 작은 양장점에서 심부름을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쓸고 단추를 정리하고 손님들 치수를 적었습니다. 사장님이 천을 자르고 옷을 만드는 모습을 옆에서 보는 게 좋았습니다. 버리는 천 조각이 나오면 몰래 가져다가 인형 옷을 만들어 보곤 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서울에 일자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동의 유명 의상실에서 어린 직원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떠나는 날 새벽 삶은 달걀 3개와 사과 2개를 가방에 넣어주셨습니다. 돈 아끼겠다고 굶지 마라. 제가 웃었습니다. 서울 가면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떠나기 직전에야 한마디 했습니다. 아프면 내려와. 저는 결국 고개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울고 있는 얼굴을 보여주면 어머니가 저를 못 보낼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제 가진 돈은 10,000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아무도 몰랐지만 아주 큰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그린 옷을 내가 만들어 보고 싶다. 그 꿈이 그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미라의 상실은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상상도 못할 곳이었습니다. 배우들도 왔고 돈 많은 집 사모님들도 왔습니다. 장미라 원장은 늘 머리를 높이 올리고 진주 목걸이를 하고 다녔습니다. 처음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미싱할 줄 알아? 조금 합니다. 조금은 여기서 소용없어. 그날부터 제가 한 일은 미싱과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바닥 청소, 심부름, 실밥 뜯기, 언니들 점심 사오기, 다림질물 채우기.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월급은 고향으로 대부분 보냈습니다. 잠은 의상실 근처에 있는 4평짜리 방에서 여자 셋이 같이 잤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옷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곳에는 오키 언니라는 재단사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8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쓰레기통에서 꺼낸 종이에 옷을 그리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네가 그린 거야? 저는 얼른 감췄습니다. 그냥 해본 거예요. 오키 언니는 제 종이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너 눈이 있네. 그 말이 너무 좋아 그날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키 언니는 사람들이 퇴근하면 저를 미싱 앞에 앉혔습니다. 봉순아, 미싱 빨리 타는 게 잘하는 게 아니야. 똑같이 타는 게 잘하는 거야. 제가 천을 잡아당기면 손등을 때렸습니다. 옷을 내가 끌고 가지 마. 천이 가야 할 대로 가게 둬. 그렇게 저는 밤마다 배웠습니다. 손가락의 바늘이 박히기도 했고 졸다가 미싱에 이마를 부딪힌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침이면 다시 일어났습니다. 1년쯤 지나자 소매를 달게 해줬고 그 다음에는 블라우스 한 벌을 맡겨줬습니다. 제가 만든 블라우스를 손님이 입구 거울 앞에서 웃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평생 하고 싶은 일이 이거구나. 그때까지는요. 미라의 상실에서 작은 발표회를 준비하던 해였습니다. 장미라 원장이 새 디자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재단사와 실장들은 매일 그림을 들고 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미싱사였던 저와는 관계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밤마다 혼자 그림을 그렸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드레스는 허리를 꼭 조이고 어깨를 크게 만드는 옷이 많았습니다. 저는 반대로 사람이 걸을 때 천이 살아 움직이는 옷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며칠 동안 자투리 천을 접었다 폈다 하다 작은 방법 하나를 생각했습니다. 허리 안쪽에서 천을 3번 접어 실을 교차시켜 고정하면 서 있을 때는 평범하지만 걸을 때마다 치맛자락 한쪽이 살짝 열렸습니다. 저는 혼자 그걸 달빛 주름이라고 불렀습니다. 오키 언니가 제 그림을 보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봉순아, 이거 누구 보여줬어? 아니요. 잘 가지고 있어.
의상실 창고에는 얼룩 때문에 버리려던 연분홍색 비단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장 허락을 받고 그걸 가져다가 밤마다 옷을 만들었습니다. 10하루가 걸렸습니다. 완성된 드레스를 마네킹에 입혀놓던 밤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연분홍 천이 바닥까지 부드럽게 떨어졌고 제가 만든 주름은 움직일 때만 살짝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내 손으로 완성했습니다. 다음 날 장미라 원장이 발견했습니다. 이거 누가 했어?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원장은 옷 주변을 몇 바퀴 돌았습니다. 내가 그린 거야? 네. 한참 뒤 원장이 말했습니다. 두고 가. 그게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며칠 후 그 드레스는 발표회 무대에 올랐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어떤 손님은 그 자리에서 주문했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몰래 울었습니다. 이제 내 이름도 한 번쯤 불릴 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장미라 원장의 새로운 드레이프 기법. 제 드레스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기사 맨 아래까지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한봉순. 그 세 글자를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원장실에 들어가 물었습니다. 원장님, 저 옷 제가 만든 건데요. 장미라 원장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는 원장님이 디자인했다고. 내 의상실에서 만든 옷이면 내 작품이지. 제가 그림도 그렸고. 그때 원장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봉순아,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싱 좀 탄다고 다 디자이너가 되는 줄 알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원장은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바느질하는 사람이 무슨 디자이너야. 그날 이후 그 말은 제 안에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며칠 동안 참았습니다. 그런데 옷 주문이 계속 들어왔고 제가 만든 주름을 다른 미싱사들에게 알려주라는 지시까지 내려왔습니다. 제가 결국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만든 옷에 제 이름도 써주세요. 장미라 원장이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싫으면 나가. 저는 정말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돈은 벌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26이었습니다. 사람이 평생 한 번쯤은 먹고 사는 것보다 자존심이 더 큰 나이가 있나 봅니다. 문제는 제가 의상실 문을 나간 다음부터였습니다. 다른 의상실에 면접을 보러 가면 이상하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원장한테 대든 미싱사. 제 분수도 모르는 애. 그런 이야기가 돌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결국 동대문 봉제 공장으로 갔습니다. 거기서는 아무도 제 그림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소매를 몇 장 달 수 있는지만 중요했습니다. 100장, 200장. 많이 해야 돈을 조금 더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연필을 잡으면 분홍색 드레스가 떠올랐습니다. 공장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동철이라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공장 기계를 고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사람이 착했습니다. 제가 야근을 하면 밥을 덮어놓고 기다렸고 제가 받은 월급 대부분을 고향에 보내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1년쯤 지나 딸 수미를 가졌습니다. 배가 불렀지만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 무렵 공장에 큰 외주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상자 겉면에 브랜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전에 일하던 미라의 상실에서 기성복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봉제 공장에 하청을 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반장이 말했습니다.
봉순 씨가 제일 빠르니까 이쪽 맡아. 상자를 열었습니다. 연분홍색 원피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허리 안쪽을 뒤집었습니다. 3번 접은 주름. 교차에 박은 실. 제가 만든 방식이었습니다. 누군가 조금 변형해 기성복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한 벌 박으면 몇백 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만든 옷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팔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가 그 옷을 품상 몇백 원을 받고 수백 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집에 가서 동철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거 못하겠어. 동철이 물었습니다. 왜? 저는 처음으로 의상실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동철은 한참 듣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하지 마.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안 하면 뭘 먹고 살아. 동철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공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 디자인을 하루 종일 박았습니다. 1벌, 2벌, 10벌, 50벌. 미싱이 돌 때마다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자 배 속에서 수미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배를 한번 쓰다듬고 다시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날 알았습니다. 사람은 자존심이 없어져서 참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할 게 자존심보다 커지면 참게 된다는 걸요. 수미를 낳고 2달 만에 다시 공장에 나갔습니다. 분유값이 필요했습니다. 수미는 동네 아주머니에게 맡겼습니다. 아침에 잠든 아이를 두고 나와 저녁에 돌아가면 또 잠들어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한겨울에는 공장 난방이 고장났습니다. 발이 너무 시려 신문지를 접어 양말 안에 넣었습니다. 손끝은 갈라졌고 손톱 옆에서는 피가 났습니다. 어느 날 흰색 원피스를 박다가 바늘이 손가락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너무 아파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을 빼자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손을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흰 원피스를 들어 확인했습니다. 피가 묻었나? 다행히 묻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휴지를 손가락에 감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도 외주 일을 했습니다. 수미가 잠에서 깨 제 옆으로 왔습니다. 엄마, 왜 앉아? 엄마 손에 피. 제가 휴지를 다시 감았습니다. 괜찮아. 아파? 저는 미싱 위에 놓인 옷을 한번 봤습니다. 옷에는 안 묻었어. 됐다. 수미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을 겁니다. 저는 그때도 잘 몰랐습니다. 왜 제 몸보다 남의 옷을 먼저 걱정하며 살았는지. 그 시절에는 제가 아프다고 일을 멈추면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수미가 7살 때 동철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기계에 다리가 끼었습니다. 수술을 여러 번 했고 목숨은 건졌지만 전처럼 일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몇 달 뒤 결국 그만두게 했습니다. 그날부터 집안 수입 대부분이 제 몫이 됐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와 수미 밥을 챙기고 밤에는 외주 물량을 받았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새벽 2시가 넘어도 미싱이 돌았습니다. 동철은 목발을 짚고 제 옆에 앉아 실밥을 잘랐습니다. 여보, 그만하고 자. 이것만. 당신은 매일 그것만 한다고 해. 제가 웃었습니다. 그럼 당신 약은 누가 사? 동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철이 더 힘들어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동철이 제 옆에서 실밥을 자르다 말했습니다. 당신 원래 이런 거 하려고 서울 왔어? 뭐가? 하루 종일 똑같은 옷 만드는 거. 저는 미싱을 계속 돌렸습니다. 먹고 살려고 온 거지. 처음부터? 그 질문에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뒤 말했습니다. 먹고 살면 됐어.
그 말을 그 후로 아주 많이 했습니다. 먹고 살면 됐다. 딸 학교 보내면 됐다. 월세 내면 됐다. 남편 약 사면 됐다. 그렇게 말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정말 그게 제 인생의 전부인 줄 알게 됐습니다. 엄마는 왜 남의 예쁜 옷만 만들어? 수미가 초등학교 4학년이던 해였습니다. 학교 학예회에서 아이들이 원피스를 입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새 옷을 사줄 돈이 없었습니다. 공장에서 버리는 자투리를 조금씩 가져왔습니다. 분홍색 천, 하늘색 천, 꽃무늬 천. 색도 재질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밤마다 조각을 이어 붙였습니다. 수미가 옆에 앉아보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응. 엄마는 맨날 예쁜 옷 만드는데 왜 엄마 옷은 없어? 제가 웃었습니다. 엄마는 입고 갈 데가 없잖아. 내 건? 내 건 만들잖아. 수미가 자투리들을 보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남의 옷은 좋은 천으로 만들고 내 건 남은 걸로 만들어? 아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은 게 아니라 엄마가 일부러 여러 색 넣은 거야. 수미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학예의 날 그 원피스를 입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뒤쪽 의자에 앉아 박수를 쳤습니다. 옆자리 엄마들이 어디서 산 옷이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잠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내가 만든 것을 내가 만들었다고 말하는 일이 그렇게 어색했습니다. 제가 31살이던 해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했는데 공장 셔터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사장은 도망갔습니다. 밀린 월급이 2달치였습니다. 직원들이 경찰서도 가고 사장 집도 찾아갔지만 대부분 받지 못했습니다. 제게는 당장 다음 달 방세를 낼 돈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그때 시장 안쪽에서 아주 작은 빈 점포를 발견했습니다. 사람 둘만 들어가도 좁은 곳이었습니다. 보증금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가진 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랍에서 결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동철이 말렸습니다. 그것까지 팔지 마. 손에 끼고 있으면 돈 나와? 그래도 당신 결혼 반지잖아. 제가 웃었습니다. 돈 벌면 당신이 더 좋은 거 사줘. 동철도 웃었습니다. 약속했다. 결국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반지를 팔아가게를 얻었습니다. 간판집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가게 이름 뭐로 해드릴까요? 저는 종이에 몇 번 써봤습니다. 한봉순 수선, 봉순 양장, 한봉순 재봉실. 손이 멈췄습니다. 왠지 제 이름을 간판에 올리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때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아마 제 이름을 앞에 내놨다가 크게 다친 기억 때문이었겠지요. 그냥 우리 옷 수선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제 이름 없는 가게가 생겼습니다. 가게를 연 첫날 손님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중학생 남자아이였습니다. 교복 바지 무릎이 크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이거 고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됐어? 축구하다 넘어졌어요. 제가 천을 덧대 최대한 표시 안 나게 고쳤습니다. 500원. 아이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300원밖에 없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나중에 200원 가져올게요. 그냥 가져가. 진짜요? 또 넘어지지 말고. 그 아이는 결국 200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손님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손님이 왔습니다. 바지단, 교복, 시장 상인 앞치마, 상복, 돌잔치 한복. 저는 뭐든 고쳤습니다. 사람들이 새 옷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도 있었지만
처음 몇 년 동안은 거절했습니다. 저는 수선만 합니다. 사실 새 옷을 만드는 게 무서웠습니다. 수선은 남의 옷을 고치는 일입니다. 제가 아무리 잘해도 그 옷의 이름은 원래 그 옷의 것입니다. 제 이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편했습니다. 수미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집안 형편을 알아서 대학에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그냥 취직할게. 저는 화를 냈습니다. 내가 왜? 돈 없잖아. 돈은 내가 알아서 해.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도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외주를 받아 새벽까지 미싱을 탔습니다. 눈이 감기면 세수를 했습니다. 손목이 아프면 붕대를 감았습니다. 그래도 등록금에는 모자랐습니다. 집에 있던 작은 금붙이 몇 개를 팔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서랍에 남아있던 건 오래된 스케치북이었습니다. 제가 26살 때 옷을 그렸던 공책. 한 번은 페이지를 정리하면서 그것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필요도 없는데. 페이지 끈을 묶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내놓기 직전 다시 풀었습니다. 스케치북만 꺼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그림을 다시 그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것까지 버리면 26살의 제가 정말 아무데도 남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서랍 가장 아래에 넣어두었습니다. 몇 년 뒤 가게 이사를 하면서 그 스케치북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때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없어졌으면 됐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동철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사고 후 몸이 계속 약해졌습니다. 나중에는 경비 일을 조금씩 했지만 겨울이면 폐가 좋지 않아 병원을 자주 다녔습니다. 58배 폐렴으로 입원했고 보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수미가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눈물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집에 혼자 들어온 날에야 실감이 났습니다. 동철 옷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가장 아끼던 감색 양복이 나왔습니다. 안쪽을 보니 주머니 아래에 작은 바늘땀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터진 곳을 꿰매준 자리였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주저앉았습니다. 큰 추억도 아니었습니다. 여행 사진도 아니고 연애 편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꿰매놓은 몇 땀. 그런데 그날 처음 울었습니다. 한참 울고 양복을 다시 옷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는 날 가게 셔터를 올렸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봉순 씨 좀 쉬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더 힘들어. 그날 하루 종일 미싱을 돌렸습니다. 다다다다. 사람 목소리보다 그 소리가 편했습니다. 그렇게 42해가 흘렀습니다. 백화점 행사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찢어진 부분을 더 잘라냈습니다. 찢어진 곳을 억지로 숨기면 천이 울어버립니다. 그래서 반대편에도 같은 형태의 주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망가진 부분을 없애는 게 아니라 아예 디자인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구슬 몇 개는 떼어내 위치를 바꿨습니다. 사람들이 제 손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15분쯤 지나 마지막 매듭을 묶었습니다. 입어봐요. 모델이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찢어진 자리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양쪽에 새로 생긴 주름 때문에 걸을 때마다 치맛자락이 부드럽게 벌어졌습니다. 모델이 말했습니다. 전보다 더 예쁜 것 같은데요?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까 저를 의심하던 실장이 가까이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찢어진 걸 감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감추면 더 보여요. 그냥 옷 일부로 만들어버리면 돼. 저는 바닥에 떨어진 구슬을 주웠습니다. 그리고 드레스 안쪽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달빛 주름. 분명했습니다. 제가 26에 만들었던 방식이었습니다. 다음날 춘자가 가게에 뛰어왔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 뭔데? 춘자가 휴대전화를 내밀었습니다. 누군가 제가 드레스를 수선하는 모습을 찍어 올렸습니다. 영상에서는 제 얼굴보다 손이 크게 나왔습니다. 휘어진 손가락과 굳은 살이 선명했습니다. 댓글이 수없이 달려 있었습니다. 진짜 장인이네. 저걸 손으로 살린다고? 명품은 저런 분들이 만드는 거지. 저는 휴대전화를 밀어냈습니다. 옷 맡길 사람이나 오라고 해. 하지만 며칠 동안 가게 앞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고 기자에게 전화도 왔습니다. 저는 전부 거절했습니다. 평생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다가 3천만 원짜리 옷 한 번 만졌다고 갑자기 사람들이 제 손을 귀하게 보는 게 우습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발의 남자 한 명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한참 제 얼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한봉순 씨 맞죠? 제 이름을 그렇게 또박또박 부르는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이상했습니다. 누구세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미라의상실 태식이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19살이던 막내. 심부름 다니고 다림질하던 아이. 윤태식. 너 태식이야. 네. 세월이 그렇게 지나 있었습니다. 태식은 의자에 앉지도 않고 손에 들고 온 낡은 가방부터 열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북 한 권을 꺼냈습니다.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제 것이었습니다. 표지에 제가 연필로 쓴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봉순. 저는 한동안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이게 왜 너한테 있어? 누나 나가고 몇 년 뒤 의상실 정리하면서 버리던 상자에서 꺼냈어요. 왜? 태식이 말했습니다. 아까웠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스케치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연분홍 드레스. 달빛 주름. 옆에는 제 글씨가 있었습니다. 3번 접기. 안쪽 교차 고정. 걸을 때만 열리게. 태식이 말했습니다. 어제 누나가 고친 드레스 이 디자인에서 나온 거 맞아요. 저는 스케치북을 덮었습니다. 그냥 가져가. 태식이 놀랐습니다. 왜요? 이제 와서 이걸로 뭘 해? 누나 이름을 돌려드려야죠. 저는 웃었습니다. 40몇 년 지났는데 이름 돌려받아서 뭐하게. 태식은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식이 돌아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기사가 나왔습니다. 3천만 원 드레스 살린 시장 재봉사, 미라벨 초기 대표 디자인의 실제 제작자. 사람들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대단하다고 했지만 누군가는 의심했습니다. 50년 전 일인데 기억이 정확할까?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닐까? 스케치북 날짜부터 감정해야 한다. 장미라 원장은 이미 죽었으니 확인도 못하잖아. 저는 댓글을 그만 봤습니다. 그런데 한 문장이 계속 머리에 남았습니다. 할머니 기억이 정확한지도 확인해야 한다. 26살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만들었다고 했지만 제 말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73이 돼서도 사람들은 제 말을 믿기 전에 제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부터 궁금해했습니다. 미라벨에서도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기존 회사 기록상 해당 작품은 고 장미라 창립자의 디자인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속이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태식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 마.
누나, 그만하라고. 왜요? 또 똑같잖아. 뭐가? 내가 만들었다고 내가 말하는데 또 내가 증명해야 되잖아.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난 이제 그런 거 하기 싫어.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젊은 여자아이가 찾아왔습니다. 바지 줄이게? 제가 묻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우러 왔어요. 뭘? 재봉이요. 저는 웃었습니다. 학원 가. 저 패션 디자인 전공이에요. 그럼 학교에서 배우겠네. 아이가 난처하게 웃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처럼은 안 가르쳐 줘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봤어? 영상 봤어요. 저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영상 이야기 할 거면 가. 아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거 물어보러 온 거 아니에요. 이름은 이하은이었습니다. 24. 패션 디자인과 졸업반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돌려보냈는데 다음날 또 왔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찢어진 청바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 하나만 알려주세요. 인터넷 봐. 인터넷은 왜 그렇게 하는지는 안 알려줘요. 그 말 때문에 결국 의자를 내줬습니다. 반을 잡아봐. 하은은 시작부터 틀렸습니다. 제가 손등을 툭 쳤습니다. 그렇게 잡으면 4살부터 찌른다. 아파요. 바늘보다 덜 아파. 하은은 계속 물었습니다. 왜 이쪽부터 박아요? 왜 실을 당기면 안 돼요? 왜 똑같은 천으로 안 덧대요? 저는 처음에는 귀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싫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제 손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배우려고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하은이 저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누가 선생님이야? 저한테는 선생님인데요. 저는 못 들은 척 미싱을 돌렸습니다. 그날은 집에 가서도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선생님. 평생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태식에게 다시 전화한 것은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였습니다. 오키 언니 찾을 수 있어? 태식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연락이 왔습니다. 오키 언니는 경기도에서 딸과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81살 노인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제 얼굴을 보자 바로 말했습니다. 봉순이냐? 그 목소리는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한참 잡았습니다. 오키 언니 손도 제 손처럼 휘어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다 제가 물었습니다. 언니 그 옷 기억해? 무슨 옷? 분홍색. 오키 언니가 저를 황당하게 바라봤습니다. 그걸 내가 왜 잊어? 내가 만든 거 기억해? 언니가 화를 냈습니다. 그걸 누가 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일했던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만 몰랐던 겁니다. 오키 언니는 방에서 작은 상자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을 꺼냈습니다. 26살에 제가 있었습니다. 마네킹에 연분홍 드레스를 입혀놓고 옆선을 핀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79년 4월 17일. 저는 사진 속 제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참 젊었습니다. 그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오키 언니가 말했습니다. 봉순아. 응. 너 그때 잘못한 거 없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47년 전에 들었다면 많이 울었을 겁니다. 지금은 그냥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현재 미라벨 대표는 장서진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장미라 원장의 손녀라고 했습니다. 장서진은 제 가게에 혼자 왔습니다.
잘 차려입었지만 생각보다 젊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한참 앉아 있다가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확인 많이 하세요. 제 말이 조금 날카로웠습니다. 장서진은 받아들였습니다. 스케치북과 사진만으로도 상당 부분 확인이 됩니다. 다만 공식 기록을 수정하려면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거짓말할까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결국 그 뜻이지. 장서진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이야기였겠지. 네. 그럼 당신도 힘들겠네. 장서진이 예상하지 못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장미라를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손녀까지 미워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장서진이 물었습니다. 원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돈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저도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뭘 받고 싶은가? 돈? 사과? 보상? 이상하게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말했습니다. 그 옷 옆에 한 줄만 써줘요. 어떤? 누가 만든 건지. 장서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 이름. 그게 제가 원하는 전부였습니다.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80이 넘은 여자였습니다. 신문에서 제 이야기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젊은 시절 미라의 상실 단골이었고 1979년 발표회에서 분홍색 드레스를 주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딸과 함께 제 가게에 왔습니다. 큰 상자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연분홍 드레스. 제가 만든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색이 조금 바랬고 구슬 몇 개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치맛단 안쪽을 뒤집었습니다. 그 순간 아주 작은 기억 하나가 돌아왔습니다. 드레스를 완성하던 밤, 저는 안쪽 시접에 몰래 작은 글씨를 수놓았습니다. 대단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두 글자였습니다. 비읍시오. 봉순. 누구도 보지 않을 곳에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작게. 저는 치맛단을 펼쳤습니다. 실은 거의 색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아 있었습니다. 비읍시오. 그걸 보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옛 손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 옷을 참 많이 좋아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47년 동안 저 옷은 누군가의 장롱 속에 있었습니다. 세월은 천 색깔도 바꾸고 사람 얼굴도 바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남겼던 이름 두 글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처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나도 완전히 사라졌던 건 아니었구나. 미라벨 측은 결국 공식 자료를 수정했습니다. 초기 대표작으로 기록되어 있던 분홍색 드레스 설명 아래에 새로운 문장이 들어갔습니다. 원 디자인 및 제작 한봉순. 고작 몇 글자였습니다. 제가 26살에 원했던 것도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47년이 걸렸습니다. 장서진은 회사 창립 전시에서 제 작업을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싫다고 했습니다. 그 드레스 하나 만든 사람으로 전시되는 건 싫어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으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수선한 것도 같이 보여줘요. 장서진이 조금 놀랐습니다. 시장 수선이요? 그게 내가 더 오래 한 일이잖아요. 저는 분홍색 드레스보다 바지단을 더 많이 줄였습니다. 작품보다 교복을 더 많이 꿰맸습니다. 패션쇼보다 장례식에 입을 검은 옷을 급하게 고친 적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에게 오래된 옷을 빌릴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떡집 사장은 10년 된 앞치마를 가져왔습니다. 꽃집 아주머니는 딸 결혼식 때 제가 허리를 늘려준 원피스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중년 남자가 낡은 교복 바지를 들고 왔습니다.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한참 봤습니다. 누구야? 남자가 웃었습니다. 가게 첫날 200원 떼먹은 놈이요.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너. 남자가 웃으며 10,000원짜리를 내밀었습니다. 이자까지요. 제가 돈을 밀어냈습니다. 그거나 가져가. 둘이 한참 웃었습니다. 전시 준비는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입었던 옷들로. 저는 그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시 제목은 바늘 끝에 남은 이름이 됐습니다. 입구에는 제 젊은 시절 사진과 스케치가 걸렸습니다. 분홍색 드레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시장 반대편이 더 좋았습니다. 낡은 교복, 시장 앞치마, 빛바랜 원피스, 수십 번 빨아색이 빠진 작업복. 그 옷들이 제가 정말 살아온 시간이었습니다. 첫날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뒤늦게라도 인정받으셔서 기쁘시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쁘죠. 억울한 마음은 없으세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기자가 다음 질문을 하려다 기다렸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근데 억울하다고 47살을 다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가장 원하시는 건 뭡니까? 저는 전시장 벽에 적힌 이름을 한번 봤습니다. 없어요. 기자가 놀랐습니다. 없으세요? 이미 이름 써줬잖아요. 저는 그날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박수를 뒤로하고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선해야 할 옷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게 더 편했습니다. 전시가 거의 끝나갈 무렵 수미가 제 가게에 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종이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뭐야? 엄마 줄 거.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원피스 한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분홍색, 하늘색, 꽃무늬, 여러 자투리를 이어 붙인 옷. 수미가 초등학교 학예회 때 입었던 바로 그 원피스였습니다. 이게 왜 아직 있어? 내가 가지고 있었지. 저는 원피스를 펼쳤습니다. 천은 다해졌고 색도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한쪽 소매에는 제가 손으로 덧댄 자리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 왜 안 버렸어? 수미가 웃었습니다. 왜 버려? 천도 다 제각각이고 엉망이잖아. 저는 그 옷을 볼 때마다 미안했습니다. 남의 아이 옷은 좋은 천으로 만들면서 내 딸한테는 남은 자투리를 이어 붙여줬다는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돈이 없어서 좋은 거 하나 못 사줬잖아. 수미가 한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왜? 엄마는 나한테 좋은 걸 못 해줬다고 맨날 그러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미가 제 손에 원피스를 다시 올려줬습니다. 근데 나는 이게 내가 어릴 때 가진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이었어. 목이 꽉 막혔습니다. 왜? 수미가 웃었습니다. 엄마가 밤새 만든 거였으니까. 그 말 이후로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울지 않으려고 원피스의 시접만 계속 만졌습니다. 바느질이 참 형편없었습니다. 그 시절 제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실도 맞지 않았고 급하게 박은 자리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수미는 그걸 50 가까이 될 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미가 물었습니다. 이것도 전시에 놓을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왜? 저는 원피스를 접어 상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건 내 거야. 수미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날이 전부였습니다. 누가 무릎 꿇고 사과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딸과 저는 시장 골목에서 칼국수 한 그릇씩 먹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저는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오래 쓰다듬었습니다. 그날이 제게는 어떤 상보다 좋았습니다. 전시 이후 회사에서 자문을 해달라는 제안도 왔고 방송에 출연해달라는 연락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디자인해 보시지 그러세요.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26살의 봉순이가 하고 싶었던 일을 73세의 봉순에게 억지로 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찾아줬으면 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장에서 옷을 고쳤습니다. 하은은 일주일에 3번씩 와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실 당기지 말라고 했지? 안 당겼어요. 이게 안 당긴 거야? 선생님은 너무 예민해요. 돈 받고 옷 맡아봐. 너도 예민해져. 하은은 툴툴거리면서 다시 뜯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나중에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몰라. 에이. 내가 알아서 해야지. 아이가 웃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덧붙였습니다. 대신 하나는 해. 뭔데요? 내가 한 건 내가 했다고 말하고 살아. 하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다시 미싱을 돌렸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간판집 사람이 왔습니다. 오래된 우리옷 수선 간판을 내렸습니다. 42년 동안 햇볕과 비를 맞아 글씨가 다 발에 있었습니다. 간판이 떨어지자 벽에 오래된 자국이 남았습니다. 새 간판이 올라갔습니다. 크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였습니다. 한봉순 재봉실. 그 아래 작은 글씨. 수선과 바느질. 춘자가 길 건너편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왜? 진작하지. 제가 고개를 들고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게. 춘자가 웃었습니다. 기분 좋아.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별거 없네. 표정은 별거 있는데. 저도 웃었습니다. 정말로 이름 3글자였습니다. 한봉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름. 주민등록증에도 있었고 통장에도 있었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일 앞에 그 이름 하나를 놓기까지는 73해가 걸렸습니다. 지금도 저는 아침이면 시장에 나갑니다. 예전처럼 7시 반까지는 못 갑니다. 무릎이 아파 조금 천천히 걷습니다. 눈도 침침해져 바늘 귀에 실을 한 번에 넣지 못하는 날이 많습니다. 그럴 때면 하은이가 옆에서 웃습니다. 선생님, 제가 해드릴까요? 됐어. 안 보이시잖아요. 아직 이 정도는 보여. 2번 실패하고 3번째에 실이 들어가면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얼마 전에는 어린 남자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왔습니다. 새바지 무릎이 크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건 그냥 버려야겠죠? 제가 바지를 펼쳐봤습니다. 멀쩡한 걸 왜 버려? 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고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비슷한 천을 골랐습니다. 안쪽에서 천을 대고 찢어진 방향에 맞춰 바느질했습니다. 아이는 제 손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이거 언제 배웠어요? 아주 오래전에. 몇 살 때요? 너보다 조금 클 때. 안 힘들어요. 저는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발에 신문지를 감고 일하던 겨울도 있었고 바늘이 손가락을 뚫었는데 흰 천에 피가 묻었는지부터 확인한 날도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옷을 제 손으로 품상 몇백 원을 받고 다시 만들던 날도 있었고 남편 장례를 치르고 사흘 만에 셔터를 올린 날도 있었습니다. 딸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새벽까지 눈을 비비며 미싱을 타던 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시간을 전부 불행했다고 부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제가 먹고 살았고 딸을 키웠고 남편과 살았고 수많은 사람의 옷을 고쳤습니다. 아이 바지를 다 고쳐줬습니다. 아이가 무릎을 살펴보더니 활짝 웃었습니다. 우와, 새 것 같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 것은 아니야.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럼요. 저는 꿰맨 자리를 손가락으로 한번 눌렀습니다. 고친 거지. 아이는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살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새 것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걸. 한번 찢어졌던 자국이 있다고 해서 버려진 것은 아니라는 걸. 어떤 건 고친 뒤에 오히려 더 오래 간다는 걸요. 그날 저녁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저는 셔터를 반쯤 내렸습니다. 가게 안쪽 서랍에는 수미가 가져온 작은 원피스가 들어 있습니다. 가끔 꺼내봅니다. 분홍색 천, 하늘색 천, 꽃무늬 천. 제가 돈이 없어 남은 천으로 이어 붙였던 옷. 예전에는 그걸 볼 때마다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시절의 증거가 아니라 그렇게라도 무언가 해주려고 밤을 새웠던 제 삶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원피스를 다시 곱게 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장에는 저녁 장사를 마치는 사람들이 하나둘 셔터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떡집에서는 마지막 김이 올라왔고 생선가게 바닥에는 물청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봉순 재봉실. 새 간판이 시장 불빛 아래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바라봤습니다. 누가 박수를 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자도 없었고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았습니다. 저는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 됐다. 그리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고쳐야 할 바지가 2벌 남아 있었습니다. 미싱 앞에 앉았습니다. 페달에 발을 올렸습니다. 다다다다. 익숙한 소리가 작은 가게를 채웠습니다. 평생 남의 옷에는 수없이 많은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제 삶에는 제 이름 하나를 달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도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제 손으로 바늘을 잡을 수 있었고 제가 살아온 시간이 누구의 것도 아닌 제 것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요. 한봉순. 47년 동안 옷 안쪽에 숨어 있던 이름. 그 이름은 결국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고민스럽고 힘드실 것 잘 압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나를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야기에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